네, 반갑습니다. 건축과 인간 행태 수업을 맡은 이권영입니다. 자, 1주차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1주차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건축과 인간 행태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심리와 행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나서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건축 강론에서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론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건축 이제 강론의 총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건축과 건축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기능, 그 다음 구조, 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능이라는 부분과 미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인간 행태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건축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런 이론적인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미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면, 건축계획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목적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간주의, 보건성, 구조성, 경제성, 건축과 사회, 그 다음 친미성,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건축 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기능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 주택 또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오피스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동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결국에는 인간의 행태를 기준으로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복도이지만 우리가 오피스에서의 복도와 그 다음에 주택에서의 복도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기능적인 이유도 있고, 인간의 행태가 주거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게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러한 인간의 행태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인간의 행태를 어떤 방법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설계에서 우리가 한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인간주의 나오죠. 인간주의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행태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이 결국엔 인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 심리,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거를 반영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리함과 편안함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건성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건축과 사회라고 하는 부분, 결국에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죠.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인접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도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설계를 하고 건축물을 짓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능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쭉 넘어갈게요. 구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넘어가고 계획 과정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 건데 뭐 몇 가지 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법규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설계하려고 하는 건물에 대한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인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을 우리가 만들죠.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조를 이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획득한 다양한 사실들을 가지고 조건을 만듭니다. 내가 어떠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죠. 이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설계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유도 이런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위계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설계를 쭉 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모델화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평가 및 검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평가나 검토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크리틱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학생 때는 크리틱을 통해서 하겠지만 학생이 아닌 이제 실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때는 회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평가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앞의 과정에서 취득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컨셉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었는지 컨셉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와 행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분석 과정이나 종합 과정,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 행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규 관련된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동 분석이 여기 나왔습니다. 결국에 건축 계획을 하는데 이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게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 강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간 행태라고 하는 걸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동 분석이 있고요. 에스키스, 단위 공간, 동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플래닝도 있고요. 조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닝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실을 인접해서 배치하는 것이 조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거를 큰 범위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그 건물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적합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간, 필요한 실들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배치하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를 단순하게 가깝게 배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이 실을 배치함으로써 인간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느냐, 한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반드시 인간 행태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주택 설계를 해봤으니까 주택을 예를 들어보면 모든 주택을 보게 되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행태라고 하는 분야에서 봤을 때 침실이라는 공간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은 침실이 아닌 거실 또는 뭐 서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운데 들어가서 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거실을 중심으로 실들이 배치가 되게 되는 거고, 거실과 주방이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을 먹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활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밀접하게 배치돼야 우리가 생활할 때 유리한 거죠. 결국에는 조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 행태가 반영이 된 평면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식사라는 공간과 거실이라고 하는 생활권 공간이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흔치 않은 경우긴 하지만 이 역시도 가능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그런 공간을 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생활 패턴,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음식이라는 그 조리를 하는 공간이 뭐 예를 들면 소음이나 그 다음에 뭐 음식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멀리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게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조닝을 하는데도 인간의 행태가 일반적인 인간 행태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특수성을 고려한 이제 인간 행태를 반영한 조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에 유치원 설계랑 그다음 노인복지 시설을 해봤을 텐데, 그런 시설을 계획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오피스 설계하는 것과 다르다, 조닝하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노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계획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했을 겁니다. 그것 역시도 인간의 행태가 반영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조닝을 하기 때문에 계획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오지 않고 차별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구조 넘어갈 거고요. 설비도 넘어가고요. 방대 넘어가고, 그 다음 거주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이 거주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는 이 공간을 뜯어 고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랬을 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또 다시 내가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건물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살아봤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냐면, 결국엔 인간이 살았을 때 내가 생활 패턴이 어떤 패턴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생활하는 그 패턴 자체가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는데, 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대, 그러니까 연령이 될 수도 있고요.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지금까지에 속해 있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성 또는 문화라고 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생활하게 되면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또는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 다른 패턴으로 공간을 사용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 행태상의 다른 패턴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는 크게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설계를 할 때는
그러한 차별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건축주의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어떤 공간을 원하고 어떤 생활 패턴의 생활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5학년 때까지 쭉 공부를 할 내용이 될 거고요. 넘어가서 첫 넘어가고요. 이제 형태와 공간이라는 거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되느냐, 여기 보면 선형도 있고 방사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형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방사형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행태에 의해서 공간 조닝이 결정되고 그 조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물의 형태가 발생한다 라는 걸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리라고 하는 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공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람이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근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어적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개념적으로만 보게 되면 목적을 보면 여기 보면 사회적 교류 및 집단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관리자는 의식적으로 감시하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실제로 뭐 범죄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캔틸레버 형태로 만들었다. 근데 사람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캔틸레버라는 공간이 불안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면 그거는 안정적인 공간이 될 수 없고 실제로 그 공간을 잘 쓰고 싶지 않겠죠.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프라이버시나 뭐 개인적 공간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행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 계획상의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간 행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 디자인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건축과 사회, 그 다음에 행동과학 간의 관계는 순환적이며 동시에 갈등을 겪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약간 상호순환적인 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러한 인간 행태와 건축의 우리가 이런 이론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명제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 행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지 바라볼지에 대한 큰 명제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건물에서 장소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건물이 건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건물을 인식할 때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라는 거고요. 이 장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죠. 거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주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 침실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건물 내부에 있는 그 공간 안에서의 행동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은 학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 집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 이게 목적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건물의 목적이 될 겁니다. 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능적인 것과 목적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과
실제 만들어져 있는 공간,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떠한 시설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목적,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심리, 행태라고 하는 게 건축적 요구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걸 합쳐서 실제로 건물을 디자인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디자인되느냐, 어떤 크기로 만드느냐, 어떤 색상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이게 합쳐지면 우리가 장소로서 이게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개념화한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말이 좀 약간 애매하죠. 요소를 개념화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건물, 사람,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 나오는 외피 시스템, 무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공간적, 감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거죠. 물리적 환경. 이게 건물이 될 겁니다. 건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거에는 공간적인 속성, 물리적인 속성, 그 다음에 감각적인 속성,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바로 인간이 되는 거고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조직,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고, 이거와 또 좀 더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좀 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집단이나 조직이나 개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여기서 말하는 건축적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학교, 병원, 호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다르죠. 결국에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름으로 인해서 물리적 환경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물리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에서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하는데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느끼는 사람의 심리적인 행동에 제약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행태와 장소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과 또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집에서 생활하는 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학교와 호텔에서,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갔을 때 예를 들면 게임랜드 같은 데 갈 수도 있는 거죠. 에버랜드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워터파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특정 공간에 갔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장소적 경험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게임방을 가봤어요. 그러면 게임방을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게임방에 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이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또는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행태, 실제로 모든 게임방이 그럼 똑같이 생기진 않아요. 그죠? 다르게 생겼습니다. 학교도 다르게 생겼고요. 호텔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 장소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굉장히 높은 건물에 갔을 때와 굉장히 낮은 건물에 갔을 때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홀이 굉장히 넓으면 우리가 좀 약간 여기는 좀 뛰어다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공간이 굉장히 크게 되면, 체육관처럼 넓은 공간이면 우리가 홀에서는 좀 시끄럽게 이야기해도 되고 그런 게 있지만, 또 어떤 공간, 굉장히 작은 방, 좁은 공간, 낮은 공간, 이런 데서는 우리가 위축을 느끼기도 하고
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기는 뛰면 안 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자극, 접근성, 혼잡, 프라이버시, 통제성, 식별성, 안락, 적응성, 사회성,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장소에서 행태,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장소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적 경험을 속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보다 전통적인 양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비해서 건축 디자인에서 인간의 이슈를 통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보통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컨셉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여기 나오는 요 항목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기능적 프로그램으로부터 건축적 프로그램까지의 연결고리다 라고 나옵니다. 연결고리. 기능적인 프로그램과 건축적인 프로그램이 차이가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기능적 프로그램에서 기능적 프로그램에서 건축적 프로그램을 전환시키는 것은 어렵고 몹시 절망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소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속성을 생각하는 것이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택이다. 그럼 주택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휴식을 취한다, 취미 생활을 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주택이 똑같이 생기지 않은 것과 동일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건축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고 있는 인간의 행태와 심리적인 것, 아까 나와있던 그 용어적인 것들이 다 결합해서 주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이제 건축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때는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의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조닝이라던가 아니면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평면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의 행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간, 물리적 환경, 감각적 속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축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건축적 프로그램은 결국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능적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심리적, 문화적 차이점, 그죠? 행동 패턴에 대한 것들이 기능적으로 여기에서 도출이 되고요. 어떠한 기능을 요구하는지가 도출이 되고 이 도출된 기능이 건축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셉이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건물을 설계할 것인가, 그죠? 설계가 된 이후에 이것이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공간이 어떤 크기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나중에 거주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 영향을 받은 거주 평가로 영향을 받은 게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순환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경험적인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구와 적용에서 실용주의와 패턴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연구와 적용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거주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없는지의 관점에서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연구에서 도출된 지식을 디자인상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안방이 예전에 뭐 한 3, 40년 전쯤에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거실의 역할을 겸하는, 식당의 역할을 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서 방에 가서 밥을 먹죠. 그래서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지금 없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방에서 밥 안 먹잖아요. 그죠? 주방 또는 거실에서 먹습니다. 그럼 안방이 지금처럼 클 필요가 있느냐? 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안방이 작아져도 된다는 거. 그러면 작아진 이 면적이 그럼 아예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해졌잖아. 그죠? 그래서 안방에 요즘은 옷방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안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간이 다르게 변화를 한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된 것들을 알아냈겠어요? 그죠? 어떤 공간이 안방에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실용주의와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연구를 통해서 구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방에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더라. 사용자들이 안방에 어떤 기능을 요구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식으로서 만들어내고 그게 나중에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방이라는 공간을 계획할 때 지금 말하는 방식대로 계획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의 행동 패턴이,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디자인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시야를 건물에서 장소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개인, 집단, 조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태로부터 환경적인 경험, 그 다음에 현재의 경험과 원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에는 건축적 프로그램으로서 발전하는데 기능적 프로그램이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여기 행태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패턴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욕구 그리고 열망을 가장 잘 만족시키기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건축 디자인과 인간 행태에 대한 개발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간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간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거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디자인을 하는데 좀 더 심도 깊은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한 목적성에 해당하는 기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